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입니다. 지은이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이고요. 21세기 북수에서 펴냈습니다. 저자의 주된 연구 관심사는 동양과 서양의 심리적 차이,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 행복 등입니다. 심리학에서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관조하는 사고방식, 세상에 대한 비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나를 바꾸는 프레임. 2장, 세상 그 참을 수 없는 애매함. 3장, 자기 프레임. 세상의 중심은 나. 4장, 현재 프레임. 과거와 미래가 왜곡되는 이유. 5장, 이름 프레임. 지혜로운 소비의 회방꾼. 6장, 변화 프레임. 경제적 선택을 좌우하는 힘. 7장, 지혜로운 사람의 10가지 프레임. 먼저 프롤로그입니다. 지혜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린 지혜에 대한 정의다. 나는 지혜란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믿는다. 이 정의에 따르면 나는 분명 젊은 날에 비해 훨씬 더 지혜로워졌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는 젊은 날의 나보다는 분명히 더 자신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계에 대한 이런 깨달음은 살아온 세월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해온 심리학의 연구 성과들 덕분이다. 심리학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허점들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마음의 창에 의해 생겨남을 증명하고 있다. 건물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그 창만큼의 세상을 보게 되듯 우리도 프레임이라는 마음의 창을 통해 보이는 세상만을 볼 뿐이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프레임을 통해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프레임으로 인한 이러한 마음의 한계에 직면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절대 겸손. 나는 이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건축가가 최상의 전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창문을 내듯이 우리도 삶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풍경을 향유하기 위해 최상의 창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려면 프레임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1장, 나를 바꾸는 프레임. 행복을 결정하는 것.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다.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헤르만 헤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통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었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에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표정이 늘 밝다는 점이다. 하루는 그 점을 궁금하게 여기던 한 젊은이가 이유를 물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느냐고. 젊은이의 질문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답이 걸작이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다. 이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자신의 일을 돈벌이나 거리 청소가 아니라 지구를 청소하는 일로 프레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구를 청소하고 있다는 프레임은 단순한 돈벌이나 거리 청소의 프레임보다는 훨씬 상위 수준이고 의미 중심의 프레임이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런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다.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처럼 사랑하라. 늘 마지막 만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라.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말들이다. 이런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들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주어진 시간과 사람들을 대하게 한다. 이렇게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사는 거지 뭐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기 쉬운 프레임은 대개 하위 수준이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남들도 다 안 하는데 뭘 등과 같은 생각은 하위 수준 프레임의 전형이다. 그렇다면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 프레임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상위 프레임에서는 Y를 묻지만 하위 프레임에서는 How를 묻는다는 점이다. 상위 프레임은 왜 이 일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의미, 목표를 묻는다. 비전을 묻고 이상을 세운다. 그러나 하위 수준의 프레임에서는 그 일을 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부터 묻는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나 큰 그림을 놓치고 항상 주변 머리의 이슈들을 쫓느라 에너지를 허비하고 만다. 따라서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노보다는 예스라는 대답을 자주 하고,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예스보다는 노라는 대답을 많이 한다.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주는 행동은 여러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주고 있다고 글자 그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고 조금 더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며,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철수는 로맨틱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에겐 동일한 사건을 두고 구체적인 수준에서부터 추상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프레임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여기서 어떤 수준의 프레임을 선택하는지가 행복과 의미 추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상위 수준의 프레임이야말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견지해야 할 삶의 태도이며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자녀들이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도록 할 수만 있다면 거액의 재산을 남겨주지 않아도 험한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을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없다. 소유와 존재의 차이.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 과일 한 접시, 그리고 바이올린.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 이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엘버트 아인슈타인.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사상가 중 한 사람인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산업화로 인한 물질적 풍요가 가져오는 폐해를 지적하고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옮겨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일상에서 소유의 프레임과 존재의 프레임이 가장 빈번하게 대비를 이루는 분야는 소비의 영역이다. 같은 물건을 사면서도 존재 프레임을 갖고 구매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통해 맛보게 될 새로운 경험에 주목한다. 그러나 소유 프레임을 갖고 구매하는 사람은 소유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가령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 경우 소유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가구를 장만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가구를 소유하려고 한다. 그러나 존재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책상과 의자를 통해 경험하게 될 지적인 세계를 기대한다. 그곳에 앉아서 읽을 책과 써내려갈 일기를 상상하는 것이다. 2000년 11월과 12월 사회심리학자 벤 보벤이 이끄는 연구팀은 20대부터 60대까지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로 가정경제에 대한 의견조사였는데 설문 말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소유 자체를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 옷, 보석, 전자제품 등과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 콘서트 티켓, 스키 여행 등 가운데 한 가지씩을 고르게 했다. 그런 다음 그 두 가지의 구매 물건 중에 무엇이 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경험을 위한 구매가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7%였으나 소유 자체를 위한 구매가 더 행복하게 해줬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 어떤 물건의 구매 행위를 통해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 소유 자체를 위해 구매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감을 안겨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이 설문조사를 수행한 심리학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경험을 위해 구매한 물건은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것들이다. 누군가와 함께 콘서트를 관람하고 여행을 가는 것, 설사 혼자 관람하더라도 연주자들의 탁월한 연주 솜씨에 감동하면서 그들과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처럼 뭔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의 경험들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자는 가급적 소유의 프레임을 피하고 존재의 프레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에리히 프롬의 충고처럼 소유의 프레임보다 존재의 프레임이 삶의 질에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3장 자기 프레임, 자기 중심성. 미국 예일대학교의 스탠버그 교수는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 중심성을 꼽고 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아주 재치 있게 보여주는 실험 하나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수행되었다. 이 실험은 대학생 2명을 한 조로 짝지워 한 명에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서 어떤 노래를 연주하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상대방이 손가락으로 연주한 노래 제목을 알아맞추게 하는 실험이었다. 이때 손가락을 두드려 연주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공명을 알려줄 수 없고 입으로 흥얼거릴 수도 없다. 오로지 손가락 연주만으로 노랫가락을 표현하게 했다. 노랫가락 연주가 끝나면 청중격인 참여자는 연주자가 노래한 노래 제목을 추측해서 적고 연주자는 자신이 손가락으로 연주한 노래 제목을 상대방이 알아맞힐 확률을 추측해서 적게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곡을 반복해서 테스트했다. 연주자의 기대치와 청중의 정확도는 얼마나 맞아떨어졌을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주자들은 청중이 자신의 손가락 연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알아맞힐 확률이 최소한 50%는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청중이 제목을 맞힌 비율은 겨우 2.5%뿐. 실제로 청중이 알아들은 비율은 25%도 아닌 2.5%에 불과했다. 정말 터무니없는 결과가 아닌가? 연주자의 손가락 연주가 잘못된 것일까? 이제 우리 스스로 이 실험을 재현해보자. 당신이 연주자가 되어 오필슨 코리아를 손가락으로 연주해보라. 눈을 지그시 감으면 당신이 연주하게 될 가락이 귓가에 들려올 것이다. 드럼 소리도 들리고 스타카토로 강조해야 할 부분에서 짧게 끊어치는 손가락의 느낌도 생생하게 느껴질 것이다. 오 부분에서는 강하게 끊어쳤고 그 다음 필슨 코리까지는 조금 부드럽게 두드렸고 다시 아 부분에서 강하게 쳤을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어깨도 들썩였을 것이고 어느새 양손으로 가락을 두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정말 환상적인 연주였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박자, 멜로디, 감정, 어느 것 하나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연주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입장을 바꿔 청중이 되어보자. 무슨 노랫가락인지도 모른 채 상대방이 손가락을 두드리는 소리만으로 노래 제목을 알아맞혀야 한다. 가사도 그 어떤 허밍도 들을 수 없다. 드럼 소리나 키보드 멜로디도 들리지 않는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무의미한 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 어떤 멜로디나 연주의 감흥도 느낄 수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청중인 당신의 귀에는 그저 탁탁 책상 치는 소리만 들린다. 그런데도 연주자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경험했던 그 환상적인 연주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는 우리의 의사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전달한 말과 메모,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은 오직 우리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만 자명한 것일 뿐 다른 사람의 프레임에서 보자면 지극히 애매하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의사불통으로 인해 생겨나는 오해와 갈등에 대해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무감각과 무능력, 배려 없음을 탓한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어린아이가 알기엔 벅차고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냐고 구박하기 일쑤다. 그 개념들이 어른들에게나 간단하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말이다. 남녀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몇 시간째 토라져 있는 여자친구에게 위로는커녕 장난친 것 가지고 뭘 그리 속 좁게 구냐며 되레 화를 내는 남자친구는 자신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만 장난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라며 상대방을 추궁하지만 실상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의 선택이 보편적이라 믿는 이유. 나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현실 사이에는 어떤 왜곡도 없다고 믿는 이런 경향성을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한다. 이런 경향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선택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리 로스 교수 연구팀이 1970년대 말에 수행했던 실험 내용이다. 연구팀은 실험실에 모인 대학생들에게 회개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캠퍼스를 돌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 과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물론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실험 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학생들은 이 실험에 동의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거절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면 연구팀은 각 학생들에게 본교 학생 중 몇 %가 이와 같은 요구에 yes라고 답할지 no라고 답할지를 추정하게 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개하라는 문구를 들고 학교를 돌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스탠퍼드 학생의 64%가 자기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문구를 들고 다니지 않겠다고 답한 학생들은 불과 23%만이 그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늘 보편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개하라는 문구를 들고 학생들의 의견을 관찰하겠다는 쪽에 동의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해석했다. 아는 사람 만나면 그냥 실험일 뿐이라고 말하면 돼. 창피할 이유가 없지. 실험 과제에 꼭 참여해야 한다면 이런 새로운 게 훨씬 보람있지. 피켓을 드는 상황이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그 실험의 황당함과 무모함에 초점을 맞춰 상황을 해석했다. 그런 피켓을 들고 다니다니 다른 학생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꼭 그걸 들고 다녀야만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생각해보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어? 어차피 학점 때문에 하는 실험인데 누가 그런 황당한 모험을 하겠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쪽 학생들 모두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과 느낌이 정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자신처럼 상황을 해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피켓을 들고 다니는데 동의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도 그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예상했고, 피켓을 들고 다니는데 동의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도 그 상황을 부적절한 행동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짐작한 것이다.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 프레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한다. 이런 현상을 허위합의 효과라고 하는데, 자신의 의견이나 선호, 신념, 행동이 실제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착각하는 자기중심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허위합의 효과에 사로잡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미지 투사.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버릇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타인을 평가하거나 첫인상을 규정할 때 늘 얼마나 똑똑한가라는 차원에서 물어본다. 누구를 만나든 쟤는 똑똑해, 쟤는 능력 있어 보여, 쟤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 쟤는 성격만 좋아 라는 식으로 평가를 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의 차원에서 타인을 평가한다. 가령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마음이 따뜻해 라는 식으로 말이다. 심리학자 레비츠키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능력 차원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하게 된다. 반면에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 따뜻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차원에서 본다.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라. 어떤 사람이 10명의 주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10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한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 10명의 사람을 돈으로 평가할 것이고, 날씬한 몸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들을 몸매로 평가할 것이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저 사람은 집이 있을 것 같아.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평가나 내용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기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많이 드러낸다. 그러니 자기 주변에 남을 헐뜯는 사람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주변 사람이 실제로 남을 헐뜯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남의 허물을 습관적으로 들춰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고 자기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도 좋다. 그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상대방의 장점부터 보기 때문이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옛말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셈이다.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자기 프레임을 과도하게 쓰다 보면 나는 남들을 잘 알고 있는데 남들은 나를 잘 모른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자신은 결코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타인에 의해 끊임없이 오해받고 왜곡당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이런 오해는 집단 수준으로 확대된다. 우리 집단, 우리 민족은 다른 집단이나 다른 민족에 의해 왜곡되어 그려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잘 몰라. 도대체 브릿짓 바르도가 우리 문화를 얼마나 안다고 우릴 야만인으로 규정하는가 라고 분개하지만 우리가 다른 문화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나는 너를 잘 알지만 너는 나를 잘 모른다라는 생각의 뿌리를 좀 더 깊게 파헤쳐 보기 위해 저자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2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 10번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몇 번 정도 만나면 그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몇 번이나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2 사람 모두 초면이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자신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보고했다. 다시 말해 나의 입장에서 타인은 짧은 시간에도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존재지만 나 자신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쉽게 파악될 수 없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들여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나는 한눈에 척 보면 너를 알지만 너는 척 봐서는 나를 모른다는 생각이 깊게 깔려 있는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이 단 5분 만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한다면 무척 화가 날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5분이면 충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내면이 겉으로 잘 드러난다고 믿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특징적인 몇몇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걷는 모습, 머리 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목소리 크기, 글씨체, 좋아하는 색깔, 자주 듣는 음악. 이런 식의 단서들이면 충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다 보니 글씨를 조그맣게 쓰는 사람은 성격도 소심할 거라고 지레짐작한다든지,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창의성이 없다고 믿는다든지, 심지어 라면을 먹을 때 면을 먼저 먹는지 국물을 먼저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도 나오게 된다. 만약 애인이 넌 혈액형이 B형이라서 내 결혼 상대로는 적합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또 당신은 너무 소심해 라고 말하는 상대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넌 글씨를 너무 작게 써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발라드를 감상한다는 이유로 상사가 더 이상 창의적인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분명 어이없어하며 자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데 대해 발끈할 것이다. 어떻게 감히 그런 사소한 이유로 나의 심오한 내면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자. 나는 너를 알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는 생각은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착각이고 미신일 뿐이다. 정답은 나도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른다거나 나는 네가 나를 아는 정도만 너를 안다이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어 라는 멋진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나는 지금 오해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더 큰 오해는 내가 남을 알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내가 사는 이유, 네가 사는 이유. 자기 자신이 정직한가, 부지런한가, 외향적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나오는 가장 빈번한 대답은 그때그때 다르다이다. 살다 보면 정직할 때도 있고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또한 부지런할 때도 있지만 지독하게 게으름을 부릴 때도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 같은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자신 있게 하나의 답을 내놓는다. 정직하거나 부정직하다, 게으르거나 부지런하다, 외향적이거나 내성적이라는 식으로 하나의 성향을 선택해서 상대방을 표현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신념 같은 내적인 요소들로 설명하지만 우리 자신의 행동은 상황적인 요인들로 설명한다. 네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기 때문이고 내가 늦은 것은 차가 막혔기 때문이다. 네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고 내가 네 생일을 잊어버린 것은 실수였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고 난 어쩌다 보니 그런 실수를 한 것이 된다. 너의 마음속에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한 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고 나는 단지 실수로 말이 잘못 나온 것일 뿐이라고 합리화시킨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이런 식의 합리화는 인간관계에서 늘 오해를 불러온다.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 지어 놓기 때문이다. 역지사지라는 말처럼 진정한 지혜는 내가 내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마음의 습관에서 나온다. 7장 지혜로운 사람의 10가지 프레임. 긍정의 언어로 말하라.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프레임을 결정한다. 따라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은 언어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특히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932년 180명의 젊은 여성들이 미국에서 수녀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 감격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쓰도록 했다. 180명의 수녀들이 쓴 간증문은 70여 년이 지난 후 심리학자들의 손에 넘겨졌고 연구자들은 간증문에 쓰인 단어와 문장을 분석해 각 간증문에 얼마나 긍정적인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지를 측정했다. 어떤 수녀들은 매우 행복한 또는 정말 기쁨과 같은 단어들을 자주 사용했지만 또 다른 수녀들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를 말로 잘 표현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 상위 25%의 수녀들 가운데 90%가 넘는 수녀들은 85세까지 장수하고 있었지만 긍정적인 단어를 적게 사용한 하위 25%의 수녀들 중에서는 겨우 34%만이 생존해 있었다는 점이다.
매일 사용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감사와 감동, 기쁨, 설렘, 만족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삶 속에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말 속에서 넘쳐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반대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 또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라는 표현이나 대충 아무거나 등의 단어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최고의 프레임에서 순식간에 충분한의 프레임으로 바꿔버린다. 누군가 이런 체념적 말을 던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순식간에 탁월함에 대한 추구가 사라지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들이 갖고 있는 무서운 전염성의 위력을 공감할 것이다. 특히 부모와 교사, 상사들은 자녀와 학생들, 부하 직원들 앞에서 절대로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습관적으로 내뱉은 이런 말들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가 아닌 위대한 것에서 좋은 것으로의 마음가짐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항상 긍정의 프레임을 만드는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